준호야, 엄마야. 김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북도 선산마을에는 봄비가 막 그친 뒤 흙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산골짜기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안개가 논밭을 휘감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박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도 벌써 2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 생활은 낯설기만 했어요. 손톱 사이사이에 박힌 흙대와 거칠어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또 늦잠 잤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점순 할머니가 지게를 진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입이 빠른 분으로 유명한 할머니였죠.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 아버지는 또 어디 가셨어? 요즘 영 이상하더라니까. 밤늦게 나가서는 새벽에야 들어오고. 뭔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것도 준호가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어요. 아버지 박영딸은 요즘 들어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시더니 새벽녘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곤 했죠. 별일 없으실 거예요. 그냥 마을 어른들과 술 한잔 하시는 거겠죠. 글쎄, 요즘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혹시 내 아버지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시 번호판을 단 고급 외제차였어요. 선산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종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사내둘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모습은 범상치 않았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건장했고 다른 한 명은 작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달 씨 댁이 어디죠? 큰 키 사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잔뜩 긴장한 채 준호를 쳐다봤어요. 저희 아버지를 찾으시는 거면 지금 안 계신데요. 준호가 나서자 작은 키 사내가 냉소를 띤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군요.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약속 지키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전해주십시오. 사내들은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뭔 일에 휘말린 건 아냐? 저런 사람들이.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서울에서 사업이 망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온갖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사이에서 준호는 이상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다음 주까지 정리 안 되면 내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준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무슨 사람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정장 입은 사내들이 차 타고 와서 아버지 찾았어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약속 지키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더 했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알면 더 위험해진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내자.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준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도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이제 또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상한 차들이 몇 번이나 지나갔고 마을은 평소보다 을씨년스러웠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과 어제 찾아온 정체불명의 사내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 앞에서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에 도착한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가져다 놓은 꽃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준호는 조용히 절을 올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 아버지와의 어색한 관계,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까지 모든 것이 꼬여만 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또 저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착각인가? 준호는 다시 어머니 묘비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누군가의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석양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나무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구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호야.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억양.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게 무슨...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히 어머니 김순자였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조금 더 들어 보였지만 그 온화한 눈빛과 자상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준호야, 엄마야. 김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직접 장례식도 치렀고 여기 묻혀 계시잖아요. 준호는 어머니의 묘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죽지 않았어. 죽은 척해야 했던 거야. 뭐라고요? 죽은 척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순자가 천천히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누가 볼지 몰라.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가 맞아. 많이 보고 싶었어. 김순자도 눈물을 훔치며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어릴 때 아프거나 힘들 때마다 안겨서 위로받던 그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왜 저를 혼자 두셨어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거든. 김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는 어제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내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뭘 하신 건데 어머니까지 숨어서 지내셔야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준호야, 엄마를 따라와. 안전한 곳에서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김순자는 준호의 손을 잡고 산길 아래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내려가는 동안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안에 앉은 사내가 망원경으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보스,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사내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알겠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라. 절대 놓치지 마라. 전화를 끄는 사내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순자와 준호 모자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누군가의 시선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발걸음만이 조용한 시골길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걷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자, 준호야. 안전한 곳이 있어.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준호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10여 분을 더 걸어가자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는 집이었어요.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도 무너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방치된 집 같았어요. 여기가 어머니가 지내시던 곳이에요? 그래.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지냈어. 김순자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집 안에는 생활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소박한 가구들과 옷가지, 그리고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까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여기서 살고 계셨던 거군요. 준호는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김순자는 준호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쉰 후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하지만 충격받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사실 엄마는 죽지 않았어. 내 아버지의 죄를 피하기 위해 사라져야 했던 거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죄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박영딸. 과거에 이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어. 그뿐만 아니라 밀수에도 손을 댔지.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라니까.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는데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어요. 산속 폐가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엄청난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이었지.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술과 담배를 파는 것도 봤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신 건가요? 그럼 당연히 그만두라고 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 그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 김순자는 주먹을 꽉 쥐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그 조직을 수사하기 시작했어. 내 아버지도 체포될 위기에 처했지. 그때 조직에서 엄마에게 협박을 해왔어. 협박이요? 내 아버지가 경찰에게 자백하지 않도록 엄마가 인질이 되라는 거였어. 만약 거부하면 우리 가족 모두를 해치겠다고 했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다치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죽은 척하고 숨어서 지내기로 했지.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지금에야 나타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또 그 일을 시작했어.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거든. 요즘 다시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 준호는 어제 집에 찾아온 정장 입은 사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어제 우리 집에 온 사람들도 맞아. 그 조직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가 예전에 훔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지. 김순자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그래서 엄마가 나타난 거야. 이번에는 널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럼 제가 서울에서 사업이 망한 것도 그래. 내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어. 채권자들이 내게까지 손을 뻗친 거지.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김순자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뭔데요? 내 아버지. 아직 살아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아니야, 준호야.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던 분은 누구세요? 내 아버지의 형이야. 박영딸이 도망간 후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대신 들어온 거지. 이게 대체 무슨...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는 지금도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빚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 김순자의 마지막 말에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준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삼촌이었다니,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범죄자로 살고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난 도대체 뭘 믿고 살아온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너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김순자가 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날 버리신 겁니까? 10년 동안 혼자 키워달라고 삼촌에게 맡기고 떠나신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게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곁에 있으면 내가 더 위험해졌을 거야. 그 사람들이 널 인질로 잡으려 했거든.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준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후 말수가 적어진 삼촌과 단둘이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을요. 친구들은 모두 엄마가 있는데 자신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어머니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김순자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보였거든요. 누군가 오고 있어. 우리를 찾아낸 것 같아. 김순자는 재빨리 전등을 끄고 준호를 구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밖에서는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자,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다. 나와. 거친 남자 목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김순자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직 사람들이야. 엄마를 찾고 있었나 봐.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구나. 10년 동안 숨어서 뭐 했어? 방문이 벌컥 열리며 3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나와. 보스가 기다리고 있어. 준호는 관계없어. 아이만은 보내줘. 김순자가 준호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냉소를 띤 웃음을 지었어요. 관계없긴 뭐가 관계없어? 박영딸의 아들인데. 빚을 물려받아야지. 무슨 빚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준호가 항의하자 쇠파이프를 든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모른다고? 내 아버지가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쳐갔는지 알아? 2억 원이야, 2억. 2억 원이요? 준호는 그 엄청난 금액에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어요. 그래. 그 돈을 이자까지 쳐서 3억 원을 갚아야 해. 내가 말이야. 사내들이 준호와 김순자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돈을 갚아요? 저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몸이라도 팔든지. 사내들의 말에 김순자가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들아,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닥쳐. 내가 10년 전에 박영딸 편을 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때 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숨어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버지를 도와준 것 때문에 쫓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설마 어머니도 그 일에 관련되신 건 아니죠? 김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준호에게는 답이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준호야, 그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준호의 간절한 외침에 김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도와줬어.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 준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조차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범죄자의 아들인 거네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범죄자고. 준호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가난했고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도 없었거든. 그래도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됐잖아요. 사내들이 이런 모자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상봉은 나중에 하고 일단 따라와. 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잠깐만요. 제가 보스라는 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해 보겠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준호가 나서자 사내들이 비웃었습니다. 오해? 내 아버지가 훔쳐간 돈이 오해야? 증거도 다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차피 보스를 만나야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도망치려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준호와 김순자를 차에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가장 위험한 만남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검은 승용차는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며 깊은 밤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와 김순자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말을 걸지 못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앞좌석의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운전하던 사내가 백미러로 준호를 흘깃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들도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고 창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내려. 사내들의 명령에 따라 준호와 김순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는 꽤 넓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고 준호와 김순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창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여기 보스야.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장두식이라고 해. 장두식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박영딸의 아들.
아버지를 닮았네. 그 교활한 눈빛까지 말이야.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오해일 거예요. 준호가 간절히 말하자 장두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오해? 이걸 봐도 오해라고 할 수 있나? 장두식은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한 사내가 낡은 장부를 가져왔어요. 이게 내 아버지가 우리 조직에서 훔쳐간 돈의 기록이야. 10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린 거지. 장두식이 장부를 펼쳐 보이자 거기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건 이렇게 많은 돈을. 그래. 총 2억 원을 훔쳐갔어. 이자까지 치면 지금 3억 원이야. 김순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두시가 그 돈은 우리가 번 거야. 박영딸이 혼자 훔친 게 아니라고. 순자야, 내가 그런 말할 입장이야? 내도 공범이었잖아. 장두식의 말에 준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장두식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중요한 건 돈을 갚는 거야. 3억 원을 언제 갚을 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장두식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살벌했어요. 내가 우리 조직에서 일하면서 갚는 거야. 몸으로 말이지. 무슨 일요? 뭐겠어? 내 아버지가 하던 일이지. 도박장 관리하고 불법 물건들 나르고.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준호가 단호히 거부하자 장두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온 것 같았어요. 장두식이 부하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부하가 돌아와서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장두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 타이밍이 좋네. 특별한 손님이 왔어. 창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자신과 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영딸이다. 김순자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준호의 진짜 아버지였어요. 박영딸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보디가드 2명이 따라왔습니다. 두시가 오랜만이야. 영다리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두식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둘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 데려가려고 왔어. 박영딸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다운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형님, 그런데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박영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여기 계약금이야. 나머지는 아들이 일하면서 갚을 거야.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요? 내 사업을 물려줄 거야. 이제 나이도 들었고 후계자가 필요해.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범죄 조직의 후계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싫어요. 저는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 내가 거부하면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박영딸의 협박에 김순자가 떨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였어. 이제는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잖아. 준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거부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아들아? 박영딸이 차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준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창고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박영딸의 차가운 눈빛, 장두식의 비웃는 표정, 그리고 어머니 김순자의 걱정 어린 얼굴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아들아. 빨리 결정해. 박영딸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삼촌을 아버지인 것처럼 속이고 혼자 떠나셨어요? 박영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 아니에요. 중요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순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직접 말해야죠. 준호가 박영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영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듣고 싶다면 들어봐. 박영딸이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였어. 너희 어머니가 아프고 내가 학교 다닐 돈도 없었거든. 그래서 빠른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거야. 그게 도박과 밀수였다는 거죠? 그래.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어. 조직에서는 내가 필요했고 나도 그 권력의 맛을 알게 됐지. 김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렸잖아. 그만하자고 했잖아. 순자야, 넌 몰라.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야. 특히 내가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장두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영다리 형님은 우리 조직의 브레인이었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죠. 준호는 아버지의 과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말이 마음 한편을 건드렸어요. 그럼 왜 저와 어머니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너희가 위험해졌어. 그래서 죽은 척하고 사라지기로 한 거지. 하지만 진짜로는 안 죽으셨잖아요.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계셨잖아요. 박영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이 세계에서는 약해지면 죽는 거야. 그때 김순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준호야, 이걸 봐. 김순자가 수첩을 펼쳐 보이자 거기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범죄 기록이야. 엄마가 10년 동안 몰래 조사한 거야. 준호는 수첩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영딸이 관련된 모든 범죄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박장 운영, 밀수, 심지어 폭력 사건까지. 어머니가 이런 걸 조사하셨다고요? 그래.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박영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내가 뭘 하는 거야? 이제 끝내야 해, 영달아. 우리 아들까지 이 길로 끌어들일 수는 없어. 내가 날 배신하는 거야?
김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이 아니야. 구원이야. 너도 나도 그리고 준호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 준호는 수첩을 꽉 쥐며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어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준호야, 뭔 소리야? 박영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끝을 보겠어요. 이 모든 거짓과 범죄를 끝내겠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수첩을 경찰에 넘기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범죄를 고발하겠어요. 창고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장두식과 부하들이 준호를 위협적으로 쳐다봤어요. 이 새끼가 정신이 나갔나?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다고?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고발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아버지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요. 김순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위험해.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바로잡을 주인공이 되겠어요. 준호의 결연한 모습에 박영딸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야, 내가 정말로 그럴 거야? 네, 아버지. 이제는 옳은 일을 할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잃게 되더라도. 장두식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휴대폰 있으세요? 응? 왜? 지금 당장 110으로 신고할 거예요.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창고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으로 110을 누르려는 순간 장두식이 재빨리 달려와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어요. 이 새끼가 정말 미쳤구나. 감히 여기서 신고를 하려고. 장두식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준호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준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부숴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머니의 수첩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말이에요. 준호의 말에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두식과 부하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어? 박영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집에서 수첩을 받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면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죠. 김순자가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준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네 어머니,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경찰차야? 장두식이 부하에게 밖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부하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보스, 경찰차 여러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창고 안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저 녀석이 신고한 건지 박영딸이 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속으로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안 돼.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박영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창고의 불빛에 반짝였어요. 영달아, 뭘 하려는 거야? 김순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영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박영딸이 김순자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세요. 비켜. 내 어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 박영딸이 준호를 밀치고 다시 김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가 준호를 밀어내며 몸으로 칼을 막아섰어요. 아! 칼이 김순자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김순자는 아픔을 참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아.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왜? 준호가 아버지를 향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박영딸도 자신이 한 일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무장한 경찰관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조직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여기 부상자가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피를 흘리고 있는 김순자를 발견했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야, 이제는 도망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경찰관들이 박영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영딸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어요. 박영딸 살인미수와 조직폭력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경찰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수첩이요. 준호는 어머니가 준 수첩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받아보며 놀라워했어요. 이게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걸 누가 작성한 거죠? 제 어머니예요. 10년 동안 조사하신 거예요. 김순자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정말 자유가 될 수 있어. 구급차가 김순자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고 준호도 함께 탔습니다. 창밖으로는 체포되는 조직원들과 박영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영딸은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박영딸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고 어두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준호야.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김순자의 약한 미소가 준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김순자의 어깨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는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 준호야. 이제 많이 나아졌어.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선산마을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정리되었거든요. 박영딸은 조직폭력배 및 살인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두식과 조직원들도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김순자가 10년 동안 모은 증거 덕분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삼촌은 어떻게 지내시지? 많이 놀라셨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형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요. 준호의 삼촌 박영수는 형 박영딸이 사라진 후 조카를 혼자 키우기 위해 형 행세를 했던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삼촌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삼촌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그러게. 영수 삼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아버지와는 정반대지. 차창 밖으로 선산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두 사람을 반겨주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서는 김점순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준호야, 잘 왔다. 할머니는 김순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기절할 뻔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면 되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김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두 사람을 반겼어요. 처음에는 준호네 가족의 복잡한 사연 때문에 수군거렸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동정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와 김순자는 삼촌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덕분에 준호가 무사히 자랄 수 있었잖아요. 김순자가 삼촌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삼촌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이제 모든 비밀도 없고 숨길 것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삼촌. 이제 정말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준호는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뒷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래, 혼자 할 거야? 아니요. 어머니도 함께 가세요.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김순자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삼촌과 함께 지낼래. 내가 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야. 어머니, 괜찮아. 이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 그리고 엄마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면서 말이야. 준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김순자에게도 안정된 일상이 필요했어요. 그럼 자주 내려올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서울에 놀러 오세요. 그래야지.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던 장소였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고 싶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얘기를 하러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진실도 모두 밝혀졌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희망찬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준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빚에 쫓겨서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가지고 떠나는 길이었어요. 기차역에서 어머니와 삼촌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잘 다녀와, 준호야.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기차가 출발하자 준호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산마을이 점점 작아져 갔지만 준호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준호는 작은 아파트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몇 달 후 준호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산마을 카페라는 이름을 붙인 그곳에는 고향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손님들은 준호의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했고 카페는 입소문을 타며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준호 이제 진짜 성공하는구나.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어머니 얼굴도 보고 삼촌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준호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카페 안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 속에는 억눌렸던 세월의 아픔 대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